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데뷔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학문 뭡니까? 그래요,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마케팅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케팅 수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마케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마케팅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우리 시작하기 전에, 쌤, 그렇죠. 항상 어떤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요, 항상 우리 뭐 했습니까? 그래요. 그 과목의 정의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고 제가 쭉 논리를 전개해 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케팅의 목적이 뭔지 혹은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건 바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그게 바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우리 마케팅의 대부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이게 누굽니까? 그래요. 마케팅의 대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필립 코틀러는요, 실제 우리 마케팅 스트래티지, 마케팅 전략을 현대의 가장 이 학문을 빠르게 발전시킨 그런 교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케팅에 있어서 사실상 구루라고 하죠. 자, 이 필립 코틀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케팅이 뭡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그게 뭐예요? 바로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케팅은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한다라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마케팅의 전략들은 결국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소비자 만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마케팅이라는 과목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관리 철학은요, 다음과 같이 변신을 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생산의 관점에서요, 점점 발전해서 제품 관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판매 관점으로 바뀌고, 이후에 고객 관점으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사회 관점의 마케팅 철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봐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요, 마케팅 전략이 가장 어디에 초점을 뒀냐? 바로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차 산업혁명 이후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양의 어떤 제품들을 빠르게 생산하고 그리고 아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뭡니까? 그러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할지를 늘 연구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에 마케팅 전략은요, 다 필요 없었어요. 뭐였어요? 그래요. 잘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 생산과 관련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이 효율적인 방법이 거의 최대치까지 도달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구나. 결국 제품을 무조건 좋게 만들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의 철학은요, 첫 번째 생산에서 점차 제품 위주로 바뀌어갔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제품을 항상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가자 혹은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가자. 바로 이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마케팅 관리가 발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다 잘 팔리냐?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그래도 그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좀 중가 정도의 품질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 중심의 마케팅 관리 철학이요. 점차 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만들어 놓은 제품을 좋은 퀄리티로 만들거나 뭐 중급으로 만들더라도 어쨌든 이걸 이제 판매하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좋은 퀄리티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튼튼한 제품을 만들었다 해서 무조건 이게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제품을 어떻게 잘 판매할지 그 사람에게 맞는 제품들을 딱딱 매칭시켜주는 바로 판매 관점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은 생산에서 제품으로 놓으면서 점점 뭐로 바뀌냐? 판매 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 제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점차 판매만 생각을 하다가요. 보니까 무조건 판매만 많이 하면 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일단 판매만 많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판매를 해놨더니 나중에 어떤 고객은요. 이거 나랑 안 맞는데? 혹은 어떤 고객은요. 이거 나랑 내가 생활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고객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지 잘 맞추어서 판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객이 처음에 한 번은 사요. 그런데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업은 결국에 무조건 판매만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래, 일단 첫 번째 판매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결국에 기업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이 더욱더 최고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요. 한 번 구매한 고객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판매한다라는 이런 주의에서 고객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판매하겠다는 거. 그게 뭡니까? 고객 중심의 마케팅인 거죠. 그렇게 마케팅 관리 철학이 변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 사회 중심의 마케팅 관리 체제가 이렇게 변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그 침대 매트리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그 침대 매트리스가 라돈이 검출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침대에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래요. 그 고객들이 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기업이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혹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그 매트리스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 거죠. 라돈이라는 그런 방사성이 있는 그런 발암 물질이 거기서 검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라돈이란 걸 이 물질이 나오는 매트리스를 생산을 하면요.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진짜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염색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염색 공장이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끔 염색도 잘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이요. 어떤 행동을 했냐. 남몰래 자신들의 이런 염색을 하고 나면 오수가 나오는데 좀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이걸 정화를 해서 원래 다시 하류에다가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에 몰래 이걸 버린다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 그럴 때면 쑥 이렇게 보내버렸죠. 그걸 만약에 고객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우리는 이런 기업 물건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거죠. 결국에 기업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이 고객들이 누굽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결국 사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회에도 바람직한 어떤 이득이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 했을 때 결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요 더욱더 성공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는요 뭡니까? 그 화장지나 종이 펄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이 나무를 베어서 휴지나 종이 펄프를 만들 때요 그때 이 회사는 우리가 나무를 벤 만큼 다음 후손들한테
더 좋은 뭐랄까 다음 후손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를 벌목한 만큼 새로운 묘목을 심어요. 네, 이런 게 뭡니까? 그래요. 당장은 그 기업에게 뭔가 비용이 떨어져서 좀 나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업의 이윤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은 이렇게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사회 전체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들을 훨씬 더 선호해서 그 기업들의 제품을 더욱 팔아주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리 철학은 점차 사회지향적 마케팅으로 변천해 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관리 철학의 첫 번째 생산, 제품, 판매 있죠. 요 세 개는요, 사실상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냐? 요거는 바로 기업 중심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때는 고객과 사이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중심이었어요. 기업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까? 기업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까? 튼튼한 제품을 만들까? 기업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많이 할까? 이거였어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고객들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그런 니즈가 있는지는 전혀 여기에서는 고려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요. 이제 고객 사회 지향 중심으로 바뀌어가다는 거죠. 이건 바로 고객과 누구 중심이냐? 바로 사회 중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는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는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제품, 판매, 그 다음 뭡니까? 고객, 사회. 요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해 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관리에 들어갈 건데, 마케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즉 마케팅 관리에 대한 우리 이 배우는 과목이요,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치려면요, 일단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내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시장의 기회를 분석하고 나면요, 두 번째 뭐 하냐? STP라는 걸 합니다. S는 뭐냐?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뭡니까?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 환경과 환경을 분석하고 나면요, 자, 이제 시장을 좀 세분화하는 거예요.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을 여러 가지 기존의 잣대로 세분화하고 난 뒤에 그다음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시장에다가 타겟팅을 해야 될지 두 번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다음에 T가 뭐냐? 바로 목표 시장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우리가 타겟으로 들어가야 우리 회사가 이 마케팅의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바로 두 번째 타겟팅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을 이제 타겟팅을 하고 나면요, 그 시장 안에 일단 벌써 다른 기업들이 여기 벌써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장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각각의 기업들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우리 회사가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갈 때 가장 유리할지를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P, 포지셔닝이라 그럽니다. 우리 회사 자사 제품이요, 어느 포지션에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P,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장 기회 분석 다음에 STP라는 단계를 꼭 거치게 됩니다. 뭡니까?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두 번째 T, 타겟팅. 마지막 P 뭐입니까? 포지셔닝.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자사가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 해야 될 때까지 딱 정하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돼요?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걸 마케팅 믹스라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포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피. 왜 포피냐? 마케팅을 실제로 펼칠 때 4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제품, 프로덕트고요. 두 번째, 가격, price. 그 다음 세 번째, 유통, place. 그 다음 마지막, 제품의 판매 촉진이라 그래서 프로모션.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4가지의 앞에 글자가 모두 다 P가 들어간다 그래서 4가지 P라 그래서 포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마케팅 프로세스, 이 과목의 전략은 어떻게 펼칠 거냐? 요 순서대로 펼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장 기회 분석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선 당연히 이거 할 겁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첫 번째 시장의 환경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장 환경 분석. 자, 우리 회사 제품이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환경이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분석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환경 분석부터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경쟁 환경을 분석합니다. 경쟁 환경 분석. 자, 이 경쟁 환경 분석은 뭐냐? 회사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시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 회사 이 갤럭시라는 스마트폰 말고 다른 회사 스마트폰들은 그 시장에 지금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뭐냐? 바로 경쟁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이 스마트폰의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경쟁자 누가 있냐? 우리 뭐 LG도 있을 거고요, 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화웨이라는 이런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 회사들, 정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라이벌이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외부 환경 분석에서 하게 되는데 꼭 요것만 삼성의 라이벌이 아니라 뭐냐? 이런 것도 라이벌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거 혹은 페이스북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뭡니까?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스마트폰이란 거 왜 있냐면요, 결국에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함께 뭡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냐?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본래 본원적인 기능은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함께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이요, 이런 걸 개발했네요. 뭡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 없이도요, 인간의 몸에다가 어떤 칩을 이렇게 딱 이식을 했어요. 그럼 그 칩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이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이 카카오톡의 뭡니까? 이런 칩의 기능은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뭐냐? 잠재적인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충분히 카카오톡의 그 칩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쟁 환경 분석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 회사의 같은 제조업체들을 분석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크게는요, 이러한 다른 잠재적 진입자들과 혹은 잠재적인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예로요, 여러분들 그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제조를 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물론 스마트폰 제조는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곳에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디자인하고 성능도 만들어내고 뭐 제품 조립도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건 애플이에요. 애플은 뭡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그렇게 우리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사실 요즘은요, 현대자동차의 잠재적 뭡니까? 라이벌 관계라고 해요. 왜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고 애플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잠재적 라이벌이에요? 이렇대요. 뭐냐? 지금 우리가요, 자동차가 어떻게 점점 발전해 가냐? 예전에 그런 휘발유나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걸 가지고 태우는, 이런 걸 연료로 태워서 자동차의 그 동력을 발전시켜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식 자동차에서 점차 발전해서 이제는 전기를 가지고 돌리는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는 그 천재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만든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요,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의 그 모델 S라는 자동차를 보면요, 사실 그게 자동차 같지가 않아요. 뭐냐? 거대한 가전제품 혹은 전자기기 같아요. 예. 그래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의 그런 기계판도 없고요, 그냥 태블릿 PC가 가운데 크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모든 걸 제어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연료도 넣을 필요 없이 전기로 충전해서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거대한 가전제품이에요. 예, 그냥 전기 제품입니다. IT 제품이에요. 그러면 현대차의 이러한 자동차가 앞으로 점차 그런 전기차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누가 사실 거기 뛰어든다 그랬어요? 그래요. 애플도 그런 무인 자동차 시스템에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자동차 시스템에 애플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요, 애플은 현대자동차의 잠재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경쟁 환경 분석, 즉 외부 분석을 할 때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경쟁 환경 분석을 끝내고 나면요. 그럼 두 번째, 자사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외부를 분석했으니까 이제 내부를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자사 환경 분석은 내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 내부의 삼성전자의 내부는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래서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에서 가장 먼저 시장의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요. 다양한 마케팅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마케팅 조사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치는데요. 첫 번째, 조사 문제를 정의하고요. 두 번째, 조사 목적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러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 조사 문제를 정의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마케팅 조사를 왜 하는지, what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조사 목적을 결정하는 거, 이건 뭐냐?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사 문제 정의와 조사 목적 결정은 뭐냐? 바로 what과 why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과 why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사 문제와 조사 목적을 결정하고 나면요. 이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여기가 뭐냐? how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계획하고 수립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하는 게 바로 여기 how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뭡니까? 각종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이 자료 수집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FGI 기법이라는 거, 이런 기법들이 있죠. 요건 다음번에 한번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요. 그 모여진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결과 보고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마케팅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뛰어들어가야 될 분야에 어떠한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쭉 마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시장 기회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시장 기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이런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을 조사하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 만족에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비자가 어떠한 행동으로 하는지 바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걸 하는 데는 결국에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이러한 시장에서 행동을 하는지를 대전제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시장의 환경도 분석할 수 있고 마케팅 조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과 학생들은 아마 이거 알 거예요. 경영학과 학생들은요 보면 경영학과 과목 중에 마케팅 관리가 있는데요. 그거랑 또 항상 뭐가 있냐?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요. 소비자 행동론은요. 왜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 마케팅은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럼 소비자가 어떤 행동의 패턴을 갖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런 마케팅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장 기회 분석을 할 때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 대전제가 되는 게 바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소비자 행동 분석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행동 분석의 가장 첫 번째는요. 그래요. 소비자가 뭡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처음에 내가 어떤 필요를 느끼거나 혹은 어떤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 바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정보를요. 자,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은요. 뭐냐? 고려 상품군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고려 상품군에는 그 고려 상품군을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내적 탐색이란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외적 탐색이란 걸 하게 돼요. 내적 탐색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품들을 이렇게 새롭게
뭔가 필요해서 이걸 사야겠다라고 느끼면 요걸 내가 이제 어떤 걸 사야 될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죠. 그 중에 내적 탐색은 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탐색을 합니다. 요게 첫 번째가 돼요. 정보를 탐색할 때 일단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뭐 하냐? 외적 탐색이란 걸 하게 돼요. 자, 이 외적 탐색은요, 첫 번째 뭡니까? 고객 중심의 원천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 이거예요. 내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 고객 중심 원천이고요. 두 번째, 기업 중심 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기업들도 광고 같은 걸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립적 원천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협회에서 한 몇 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소비자보호원이나 협회에서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어떤 잡지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그 잡지에 보면 어떤 기업들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 좀 제품이 안 좋은데 이걸 숨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중립적인 원천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탐색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외적 탐색의 방법들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오는 정보라 그래서 우리는 외적 탐색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내 자신에게서 첫 번째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 이걸 확대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로부터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주변 지인들한테 가져오는 고객 중심. 두 번째, 기업들이 하는 광고를 통해서도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이나 협회 같은 곳에서 주는 그런 중립적인 원천에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정보 탐색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 탐색을 통해서 내가 고려 제품군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것도 쭉 통해서 보니까 A, B, C, D, E 여러 가지 상품인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만한 건 A, B, C 세 개구나. 이렇게 고려 상품군이라는 게 딱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봐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내가 스스로 어떠한 점수를 매겨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평가해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하나의 가장 좋은 어떤 상품이 딱 나오겠죠. 그럼 내가 뭐 하냐?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 결정에는 내가 그냥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회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여기에서 지금 제외시켜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일본 물건들 지금 불매운동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대안을 평가해서 나온 제품 중에 좋은 제품이 그걸 사려고 해도 그게 일본 제품이면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품은 안 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선책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매 결정이 되고 나면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구매한 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상 소비자 행동론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래요. 구매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구매 후 평가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제품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의 질이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이런 다양한 이러한 정보 탐색이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제품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성능이 훨씬 더 못 미쳐요. 그럼 나는 불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구매 후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제품이 좋으면 만족.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제품이 안 좋다. 그러면 불만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런 만족과 불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품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이 이제 내가 사용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 기억이 다시 어디에 영향을 주냐? 그래요. 내가 처음에 뭔가 문제인식했을 때 정보 탐색하는 내적 탐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제품을 이제 써봤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들은 이렇구나라고 기억한 것들이 바로 내적 탐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론,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요. 바로 이러한 영향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해당 예시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소비자 행동론은요, 뭡니까? 우리 이 마케팅에서 대전제가 되는 거라서 쌤이 나중에 어떤 현실에 있는 기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대전제 부분은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LG 스마트폰이었다고 해보죠. 내가 LG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좀 사용한 지가 오래되어서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닳고, 그리고 가끔씩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핸드폰 수명이 다 돼가는구나. 뭔가 핸드폰 하나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 혹은 이 핸드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새로운 핸드폰 하나를 사야겠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문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LG 스마트폰을 쓰는데 현재 이 스마트폰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 사야겠다라고 문제 인식을 하면요, 저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나는요 현재 LG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생각보다 LG 스마트폰은 품질도 괜찮고, 그리고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도 꽤 괜찮구나 라고 그런 내적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죠. 그걸 통해서 내적 탐색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LG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잔고장이 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체험을 통해서 내적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LG 스마트폰을 다시 산다고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물어봅니다. 물어보죠. 첫 번째, 내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삼성 거 갤럭시 스마트폰 쓰는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죠. 그럼 그 친구가 나쁘지 않아. 근데 삼성 핸드폰은 다 좋은데 뭔가 카메라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또 옆에 있는 우리 삼촌이나 아니면 혹은 이모들한테 물어봐요. 삼촌이 애플 쓰는데 그 핸드폰 어때? 애플은 다 좋아. 다 좋고 카메라 질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뭡니까? 고객 중심으로, 내 지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보들을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외적 탐색이죠. 그다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제품들의 뭡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 그 광고를 보니까 거기에서 삼성 핸드폰이 굉장히 카메라 질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카메라 원래 안 좋다고 하더니 요즘에 최신 폰은 좋은가 보구나. 이런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여기서 탐색할 수 있죠. 그래요. 기업 중심의 원천에서 이런 새로운 정보를 외적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제품들이 정말 괜찮은지를 소비자 보호원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를 통해서 한번 봤더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크게 과장 광고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애플의 스마트폰도 크게 과장 광고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 중립적인 원천을 통해서 이 제품들은 크게 뭡니까? 어떤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은 없었구나 라고 내가 외적 탐색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내적 탐색을 하고 난 후에 외적 탐색을 통해서 나는 고려 상품군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상품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건 바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현재 내가 쓰고 있는 LG 스마트폰과 그리고 애플 스마트폰, 이렇게 3가지로 내가 고려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3가지 상품을 통해서요, 내가 뭡니까? 대안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LG 스마트폰과 애플 스마트폰을 내가 고려 상품군으로 딱 선정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나은지를 한번 이제 대안을 평가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가격, 세 번째 성능이라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각각의 품목, 각각의 각각의 항목별로 내가 10점씩 줄 수 있다면요.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디자인이 7점, 가격은 6점, 성능은 10점, 이렇게 줬고요. LG는요, 디자인이 6점, 가격은 8점, 그 다음에 성능은 7점. 애플은요, 디자인은 9점, 그 다음에 가격은 6점, 성능은 예를 들어서 8점,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뭐냐? 자, 해보니까 여기 13점, 23점이고요. 여긴 15점, 23점.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반대로 8점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다 해보면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안을 평가해보니까 이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게 있네요. 그래요. 만약 여기가 삼성 갤럭시가 아니라 소니의 다른 엑스피리아 같은 그런 스마트폰이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고 뭡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일본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선책인 삼성의 갤럭시가 여기서 구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구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친구는 이제 저 핸드폰을 새롭게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쓰는 과정에서 이제 뭡니까? 계속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우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카메라 화질도 훨씬 좋고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구나 라고 내가 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걸 내가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 내가 혹시나 또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교체가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삼성 스마트폰의 내적 탐색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서 내적 탐색에서 활용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요. 두 가지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여도. 자, 관여도는요. 고관여도, 중관여도, 저관여도라고 있는데요. 관여도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더 여기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거와 관련된 게 관여도예요. 당연히 고관여는요. 뭡니까? 어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굉장히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여러 가지 모로 신경을 쓰는 거 그게 바로 고관여고요. 당연히 저관여는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구매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표적으로 고관여 제품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는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할 때 아주 세심하게 이것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반면 저관여는 뭐가 있냐? 저관여에는 뭐 이런 거죠. 껌 같은 거. 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껌 씹고 싶다. 그러면 고려 상품군을 바로바로 생각합니다. 뭐 혜택껌, 롯데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막 대안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혜택껌, 롯데껌은 뭐 성능이 어떻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거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구매해버리죠. 그런데 고관여는 오히려 문제인식 다음에 정보 탐색 후에 이 대안 평가를 아주 꼼꼼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이런 행동 패턴이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중에서 생략되는 게 있고 혹은 그 어떠한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게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또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이거는 소비자들이요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열티가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요 이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업의 영향이 아주 크게 주어질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애플이에요. 애플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뭡니까? 그 제품에 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요 이걸 빨리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배짱으로 나오죠. 예, 그게 왜 그래요?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회사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로열티가 높을수록요 그 기업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유리한 어떤 선점 효과 혹은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열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시장의 기회 분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 기회 분석은 첫 번째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과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바로 이 두 개의 대전제가 뭐냐? 소비자 행동 분석이었다는 거죠. 소비자 행동 분석은 바로 이거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요. 마케팅 프로세스의 첫 번째 시장의 기회 분석에 대해서 다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우린 이제 뭐 할 거냐? 바로 STP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STP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